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시간당 4cm의 눈이 짧고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한파 속에 내일 새벽까지 최대 8cm의 눈이 예보돼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질병관리청 시스템이 한때 마비되면서 시민들이 선별검사소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백신 추가 접종을 하며 3차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년 보좌역 모집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당은 윤 후보 처가의 부동산 의혹을, 야당은 이 후보 장남의 의혹을 새로 제기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허위 보고서 사건을 9개월간 수사한 뒤 다시 검찰로 넘기면서 출범 첫 해인 올해 한 건도 기소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도 자세히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눈도 많이 내린 하루였는데 코로나 확산세까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껏 움츠러든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울에는 낮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눈 예보가 있고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기상 상황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정원 기자,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낮 3시쯤부터 서울에 쏟아졌던 한방눈은 5시쯤 그치며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은 4cm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최대 8cm까지 쌓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시간당 50km의 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상청은 낮 한때 서울과 인천, 경기권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설에 거리의 시민들도 종종 걸음이었습니다. 눈 온다는 소식은 들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건 몰랐는데 아까 저기서도 대리석 때문에 넘어질 뻔했거든요. 서울시는 아침 9시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해 인력 9,000명과 제설 장비 1,000여 대를 동원했습니다. 날씨도 매서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1.2도, 춘천 영하 14도, 광주 영하 5도 등으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1037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내려왔는데요. 상층 5km는 영하 30도에 아주 강한 한파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한방눈이 펑펑 내리며 도심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로 위 차량들은 갑작스런 상황에 엉금엉금 운전해야 했고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연남동의 경인선 숲길. 오후 3시부터 내린 눈이 30분 만에 주변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시민들은 우산과 모자로 눈발을 막아봅니다. 친구랑 나와보니까 눈이 와서 되게 예뻤는데 지금 너무 많이 와서. 서울시는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작업에 나섰지만 삽시간에 쏟아진 눈을 모두 막을 순 없었습니다. 큰 길에서 이렇게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도 눈이 쌓여 있어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눈 때문에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해 도로 곳곳이 정체됐습니다. 생업에 바쁜 배달기사들은 넘어질까 발을 땅에 댄 채 운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세요? 서행해서? 이렇게 다니죠. 서행해서? 네. 전국 곳곳에 한파와 폭설이 겹치며 빙판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전북 익산에선 차량 15대가 추돌해 2명이 다쳤고 도로는 1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전남 화순에선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어제 저녁 3시간가량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전북 고창 등 호남과 서해안 일부 지역에도 1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추가 눈 소식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운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전체가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는 손바닥이 잠길 정도로 눈이 쌓였습니다. 농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끌어온 게 제일 힘들지. 이제 뭐 나이 드신 양반들이라 눈 치우는 것도 그렇고. 학교 운동장은 하얀 도화지로 변했습니다. 모처럼 내린 한방눈에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눈싸움도 할 수 있고 원래 겨울에 눈이 없었는데 올해 눈이 많이 쌓이니까 설레는 그런 느낌. 간밤에 내린 눈이 조금씩 녹아들자 주민들이 다니는 길은 빙판길로 얼어붙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차량들은 거북이 주행을 하고 시민들은 잔뜩 몸을 움츠린 채 종종 걸음을 옮깁니다. 중간에 미끄러운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밟아보니까 저도 몇 번 넘어질 뻔했는데 어디 안 부러지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와 오늘 새벽 사이 호남과 서해안 일대에는 폭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북 고창에는 최대 14cm가, 전남 담양과 광주에는 8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3에서 8cm, 호남과 경북 북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오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현재는 소강 상태에 접어든 곳도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소빈 캐스터, 오후에 눈이 정말 펑펑 쏟아지던데요.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오후부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집중했습니다. 5시 기준으로 인천은 4.9cm, 하남 덕분은 4.5cm의 적설량을 기록했고요. 서대문은 3.3, 서초는 3.2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내린 눈이 얼면서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요. 눈이 이어지는 곳은 가시거리가 짧으니까요.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눈이 더 내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도권에 머물던 눈구름대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곳곳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앞으로 저녁까지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눈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기압골에 동반된 또 다른 눈구름대가 남하하면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남부, 제주에 가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강한 눈이 또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8cm,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결빙으로 인한 사고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가급적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설특보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병상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란 점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는데 방역 당국이 일반 의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 바로 그 의료 붕괴선입니다. 그동안 누구를 먼저 입원시켜야 하느냐를 놓고 어려웠는데 여기에 이제는 위중증 환자 가운데 누구를 먼저 퇴원시켜야 하는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에도 선별진료소 앞에 긴 줄이 섰습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는 45명 늘어난 1,016명.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 뉴스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한 1,000명 정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좀 불안해서. 신규 확진자는 닷새 연속 7,000명대, 사망자는 53명 더 늘었습니다. 코로나 중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지 20일이 지나면 일반 중환자실로 옮긴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1,0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중환자 병상을 이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전염력이 20일이 지나면 매우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반드시 그렇진 않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중환자를 일반 중환자실로 옮길 경우 자칫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기준이나 유럽 기준이 병상이 다 1인실이잖아요, 중환자실이. 우리는 전부 90%가 다인실이에요. 진짜 감염 리스크가 있고요. 위중증 환자 1,000명이 넘으면서 의료계 전체에 새로운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최근 방역 패스 접속 차질로 식당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는데 비슷한 일이 오늘도 벌어졌습니다. 오전 한때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시민들은 눈까지 내리는 강추위에 떨며 길거리에서 시스템이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전산 시스템 속도가 느려진 건 오전 9시 10분쯤. 긴급 복구 작업을 거쳐 검사 의뢰가 다시 가능해진 건 9시 45분쯤이었습니다. 질병청은 최근 검사 의뢰가 많아져 시스템 속도 개선 작업을 하던 중 과부하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대기 시간은 줄줄이 길어져 오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50분 좀 넘게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를 받으러 기다리다가 오히려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걸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서울의 또 다른 선별진료소에도 시민 1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추위에 발을 동동거리는 남성, 일행들끼리 서로 손난로를 비비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1042번 고객님, 1번 창구로 오십시오. 얇은 천막 안에서 일해야 하는 의료진도 힘들긴 마찬가지. 전기난로 앞에서 언손을 녹입니다. 위중증 환자마저 1000명대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합니다. 인원이 몇천 명씩 되니까 불안하죠. 불안하고 보통 2시간, 3시간씩 걸려요, 대기가. 최근 방역 패스 접속 차질에 이은 진단검사 시스템 오류가 자칫 방역 당국 신뢰 문제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죠. 전국 어디든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일상 회복 47일 만에 4단계에 준하는 영업 제한이 재개된 건데 다시 강화된 거리 두기 첫 주말 모습을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유명 음식점 문 앞, 밤 9시까지만 영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근처 식당들도 한창 장사할 시간이지만 식탁과 의자는 비었습니다. 하려고 사람 보내는데 다 치죠.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전국에서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모임 가능 인원인 4명에 포함되지 않아 혼자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강화된 거리 두기에 아쉬움을 털어놓습니다. 고3이라서 원래 놀아야 되는데 지금 못 놀아서 좀 속상해요.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거리 두기 강화를 하루 앞둔 어젯밤에는 모든 음식점이 밤 12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니까 또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차 위반 때 15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시행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며칠째 12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만 2만 명 넘게 나왔는데 5차 대유행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몇 주 내로 미국 전역이 코로나 눈폭풍에 휘말릴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5차 확산을 예견이라도 하듯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 이동검사소에 줄이 이어집니다. 뉴욕의 가게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못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It feels very reminiscent of March 2020 for sure. That it's kind of back to where we began initially. 인구 2천만 명인 뉴욕주에서만 2만여 명이 새로 감염됐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미국 41개 주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와 오미크론 두 종류 변이가 동시에 퍼지는 코로나 눈폭풍을 경고했습니다. I think we're really just about to experience a viral blizzard. We're going to see millions of Americans are going to be infected with this virus. 영국의 확진자는 9만 3천 명을 넘겼습니다. 사흘 연속 최다란 우울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런던 소방관의 10%가 확진을 받거나 격리 조치돼 소방차의 3분의 1이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해외에 다녀오지 않은 첫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역 감염이 진행되는 걸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상습 도박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후보 장남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장남 이 씨의 예금액이 지난 2년 동안 5천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야당은 별다른 소득이 없던 이 씨가 불법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아들에게 합법적인 증여를 한 것이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관보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장남 이 씨의 예금액은 지난 2019년 87만 원에서 올해 3월 5,118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야당은 같은 기간 늘어난 채무, 변제된 채무 금액 등을 감안하면 모두 8,800만 원 수준의 재산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씨가 불법 도박을 시작한 건 지난 2019년, 예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후보는 어제 장남 불법 도박에 대해 사과하며 장남이 돈을 잃었다고 했는데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 야당은 이 씨의 경제활동은 2019년 금융회사 인턴 6개월뿐이라며 재산이 늘어난 건 도박으로 거액의 돈을 딴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타짜 수준의 도박뿐이라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은 아닌지 증여세 탄로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장남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증여했고 세무당국 신고도 마쳤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여당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압류당한 부동산이 23곳이라며 처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과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압류가 풀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압류 상태라고 민주당이 밝힌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부동산은 모두 23곳입니다. 서울 강동과 송파, 강원도 속초에 있는 주택 3곳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와 양평, 강원도 동해 등 토지 20곳이 압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요양급여를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이 압류를 걸어놓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민주당은 또 경기 남양주시와 서울 송파구 등 지자체도 최 씨의 부동산 2곳을 압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씨가 재산 환수를 피하려 외손자의 부동산을 증여하려 했다며 김건희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부동산 소유 목적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 최 씨가 정작 납부해야 할 세금과 과징금은 미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는 부동산 압류 이유는 진행 중인 재판 때문이라며 판결이 확정된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할 것이고 무죄 선고 시 압류는 해제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각종 의혹 속에 여야 후보들은 각자의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매주 해오던 지역 순회 일정은 중단하고 오늘 3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외부 활동은 없었지만 SNS를 통해서는 현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공식과제도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네. 3차 접종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가 한쪽 소매를 걷어붙이고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도 의료인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고생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평범한 일상 회복을 위해 3차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며 방역 지침 강화가 국민의 고통과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공시가제도 전면 재검토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를 앞두고 정부 여당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셈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주장에 이어 아마 다주택자들이 팔고는 싶은데 이게 양도세의 중과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에 잇따라 반기를 든 겁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년 보좌역을 뽑는 면접장에 찾아가 청년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다음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겠다면서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래, 아이고,
윤석열 후보가 명찰을 달고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건넵니다. 면접 보러 오신 거구나. 선대위 산하부서에 배치할 청년 보좌역을 공개 모집 중인 윤 후보는 본인이 구상 중인 차기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도 가장 디지털화된 세대인 청년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운영을 과학화, 데이터화하는 데 여러분들은 천병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스템 관리를 가장 잘할 사람들이 행정부처를 맡을 것이라며 30대 장관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데이터화해갖고 나온 그 도출된 결론에 따라서 이 인사 시스템도 만들어가는 많은 청년들이 중요 보직에 임명되지 않겠나. 공동후원회장으로 23세 대학생을 임명하는 등 청년층을 전면 배치 중인 국민의힘 선대위는 대표적 부동층인 2030 세대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윤 후보는 지난 6월 청와대가 25세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인선하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국민에게 하나의 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오늘 62세 생일 축하를 받은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신분이던 지난해 환갑날에는 징계를 받았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허위 보고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9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기소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채 검찰로 보낸 겁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진전이 없어 출범 후 1년 동안 단 한 건도 기소하지 못하는 빈손 공수처가 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죠. 한송원 기자의 보도 보신 후 이어지는 취재우톡에서는 언론 사찰 의혹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중앙지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 허위 보고서 사건을 이첩받고 공제 3호 사건 번호를 붙여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9개월 동안 이 검사를 3번 소환했고 7월엔 이 검사와 공모한 의혹이 있는 이광철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검사 등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다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서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 수사 3부는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고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출범한 지 1년이 다 된 공수처가 한 건도 재판에 넘기지 못하더니 기소권을 검찰에 반납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불기소하려니 여론이 걱정되고 기소하려니 정권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 입원 등으로 추가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기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 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내 처리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례가 하나둘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를 받은 정황입니다. 이런 공수처의 행위는 언론 사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네, 이 기자, 공수처가 통신 기록을 조회한 언론사가 TV조선만은 아니었네요. 조선, 중화, 동아일보,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등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횟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도 이에 대해서 곧바로 해명을 내놨죠. 저희가 따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는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과 관련해서 대상자들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 피의자가 누군지 또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통신 조회 대상이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정확히 밝힌 건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이 기자도 통신기록 조회 대상에 포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좀 당황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TV조선이 공수처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황제 에스코트 조사를 했다는 CCTV를 보도했을 당시에 제가 정당한 취재를 했는데도 그때도 사실 기자 사찰 논란이 있었고 법조를 계속 출입해야 하는 기자로서 굉장히 위축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자가 말한 대로 지금 여기에 보이는 황제 에스코트 조사 취재를 하면서 이달의 기자상까지 받았는데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이 취재를 같이 한 기자들도 다 대상에 올랐죠? 저희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회부장부터 선임 데스크 그리고 현장 취재기자, 법원 출입기자인 저까지 같은 목적으로 조회를 당했는데 이들 모두와 같은 목적으로 통화를 한 그 고위공직자가 누구냐는 게 의문이 일단 들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해서 언론사 취재기자만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법조계를 취재하는 영상 촬영 기자 역시 공수처가 가입자 조회를 했고요. 또 제 지인인 한 외교가 인사도 통신 조회를 당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자신들은 그런 사람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와 통화한 제3자도 조회를 당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적법한 절차입니까? 정보나 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면 통신사가 따를 수 있게 돼 있다,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이런 통신기록 조회로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이런 가입자 정보 정도 제공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자가 갖고 온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보니까 수사과라는 게 있고 또 수사상과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조회를 신청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사산부 부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신청을 했느냐. 그게 수사산부 관련 사건 조회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통신자료 요청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장이 모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조회를 당했는데 해당 부장이 몰랐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해명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 한 줄 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마추어와 프로로 하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전 정책관에 대해서 재청구했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주임검사가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다. 공수처 출범을 생각해보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감시하라고 탄생한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드러내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국민들이 그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지난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한 판당 10,000원까지 올랐던 계란값이 이제 겨우 진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농장에 확산되면서 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계란값 폭등 사태가 재발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기도 합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란을 사려던 고객들이 한참을 망설입니다. 지난주랑 또 가격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전보다는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밥상 물가가 부담스러운 주부들은 계란마저 비싸지는 게 아쉽습니다. 계란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서 가장 흔한 반찬인데 이거 올라간 것도 문제지만은 모든 게 다 올랐으니까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구매하는 계란 한 판 가격은 6,399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7% 뛰었고 평년 대비 14%까지 인상됐습니다. 삼랑계 농장에서 연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계란값이 오른 겁니다. 올해 11월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15곳, 천안, 영암, 아산에 이어 세종까지 12월에만 산란계 농장 5곳이 확진되면서 세종에서만 닭 34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아직 물가가 안 잡혔잖아요. 중간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 좀 작용을. AI로 인한 계란값 폭등 사태가 재현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추위가 본격화하고 철새 이동량이 많은 내년 1월에서 2월이
올겨울 AI의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집값 폭등에 국민들이 지친 만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추가를 유예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이 논란입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고 청와대와 정부는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혼선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는데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까 우려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송병철 기자가 오락가락 양도세 정책에 맞췄습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제안했습니다. 다주택자가 6개월 안에 집을 팔면 중과 100%를, 9개월 안에는 50%, 1년 안에는 25%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집을 팔 수 있게 퇴로를 열어주자는 의도입니다. 다주택자들이 팔고는 싶은데 이게 양도세의 중과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주택 매물도 늘린다면 부동산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다주택에 대한 세금 완화는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이 유지해온 기조와 상반된다는 의견이 충돌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기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책 일관성과 시장 안전성 등을 들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11개월간의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되고요. 지난달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들의 혼란은 커집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 일단 기다려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강남의 3주택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판단이 잘 안 돼요.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도 미지수입니다. 이미 한 차례 중과를 유예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정책을 두고 장기간 혼선이 빚어질 경우 불확실성만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청와대하고 후보의 갈등 같은 것들이 시장 혼란을 더 부추긴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정성만 더 올라가게 되고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 양도세 완화 등을 논의해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각종 모임들이 취소되면서 연말 분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죠. 그래도 그냥 보내긴 아쉬운 사람들이 예쁜 장식이 설치된 거리에 몰리고 트리나 케이크에도 지갑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크리스마스 장식 영상이 움직일 때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이 건물 벽에 LED를 이용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자 인증샷을 남기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 확진세가 되게 많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또 막상 와보니까 되게 좀 힐링도 되고 잠시나마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집에서 가족, 친구들과 연말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크리스마스 관련 용품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한 대형마트의 트리 매출은 전년 대비 17.5% 늘었고 LED 장식 매출도 32.4% 급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즐기는 거죠. 좀 너무나 기쁜 일이 없어가지고 좀 기쁜 일을 좀 만드느라고 했어요. 전통시장의 경우 식당과 유흥업소의 크리스마스 장식 주문은 줄었지만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트리도 예전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큰 걸로 많이 나가는데 요즘에 이제 작은 것들, 그냥 홈파티나 그런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도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연말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케이크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연말을 보내는 방식도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탄강은 50만 년 전 화산 활동이 만든 희귀한 지형을 지녔습니다. 그동안은 지형이 험해서 먼 발치에서만 한탄강의 경치를 지켜봐야 했는데 협곡을 따라 보행로가 설치되면서 신비한 주상절리 협곡 풍경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희미한 우무 속에서 협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무가 걷히자 기암괴석과 맑은 강물이 어울린 한탄강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부채처럼 갈라진 협곡의 바위는 변화무쌍하고 50만 년 전 용암의 흔적을 지닌 주상절리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입니다. 바위가 층층마다 다 틀리고 또 가는 곳마다 다 다르고 해서 아주 진짜 멋있습니다. 한탄강에 길이 3.6km짜리 보행로가 개통됐습니다. 협곡에 만든 잔도에 들어서면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을 더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발 아래로 높이 35m에 이르는 협곡이 펼쳐지고 협곡을 병풍처럼 둘러싼 주상절리는 마치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보행로 개통 한 달 만에 관광객 10만 명이 찾았습니다. 유일하게 내륙에 이게 화산 지역의 주상 전립이 형성된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 안개에 끼었을 때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 만물이 소생하는 봄, 물줄기가 시원한 여름, 단풍이 어우러진 가을, 얼음 왕국으로 변하는 겨울까지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지닌 한탄강이 우리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을 대체 전력으로 키워왔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면허도 없는 업체에 설계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은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새만금에 총 사업비 4조 6천억 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한수원은 2018년 12월 현대글로벌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합니다. 감사원은 어제 전력기술관리법상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 설계업을 보유한 업자에 사업을 맡겨야 하는데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 사업 수주 당시 설계업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200억 원이 넘는 이 사업은 법률상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데 한수원은 공고도 내지 않고 현대글로벌과 228억 원짜리 비공개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글로벌은 이 사업을 그대로 S사에 하도급을 줘 33억 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와 불법이 의심된다고 지적합니다. 비리의 가능성이 내재된 사업이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되었겠는가. 태양광 설비의 내구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감사원이 사업을 주도한 한수원 간부 3명은 그대로 둔 채 특수목적법인만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해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감사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보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바이든의 부정 따라잡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대선 때 자식 문제로 곤혹스러웠다 이런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이었죠.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차남의 비행 문제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았었죠.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입니다. 이 헌터 바이든은 코카인 양성 반응으로 해군을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작년 미 대선 기간에는 이 과거에 러시아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면서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렸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었죠. 경쟁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선거 내내 헌터는 어디 있냐 이런 구호로 공세를 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돌파를 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헌터를 마약 중독자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바이든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또 부정을 과시했습니다.
My son, like a lot of people we know at home, had a drug problem. He's worked on it, and I'm proud of him. But why was he given tens of...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내 가족 중에 그 누구도 백악관에서 일하거나 내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세도 차단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 씨는 이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듯한 후기를 올렸고 또 야당은 이 성매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나도 알 수 없지만 아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여당의 대선 후보 아들이 대선 전에 형사처벌된다면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 처벌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합니까? 네, 일단 경찰은 이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관련 고발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에 배당을 했습니다. 네. 검찰 출신 변호사 그리고 또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은 정식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로 초범인데다가 또 이 도박장을 개설하는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후보 캠프는 어떤 처벌도 피하지 않고 받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 처벌 수위가 만약에 낮게 나올 경우에 또 여론의 역풍을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바이든의 부정 따라잡기의 느낌표는 정직이 최선의 방어로 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 측은 애초 불법 도박 시점을 2020년까지라고 했다가 저희 TV조선이 이달 8일까지 도박을 했었지 않냐 이런 사실을 확인을 요청하니까 뒤늦게 최근까지 했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아들 문제를 딛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로 미국 언론들은 솔직한 인정과 또 후속 조치를 꼽고 있는데요. 이 후보 측도 이 점을 유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은 조국과 다르다로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이 허위 이력 기재 논란과 또 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스펙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다 이런 얘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여당에서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또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이 수사했던 조국 전 장관 딸의 7대 허위 스펙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조국 가족권은 점수에 산정되는 표창장을 위조해서 제출해서 합격을 한 것이고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표현을 부풀린 것뿐이다. 그래서 채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전혀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윤 후보와 또 당시에 조 전 장관의 대응은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윤 후보는 부인의 허위 이력 논란이 처음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다음 날 정식적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이 사흘 만에 사과를 한 게 늦었다 이런 건가요? 네, 그것보다는요. 이 앞서 이틀간 윤 후보가 보였던 반응에 대한 그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먼저다. 또 공식 사과나 비공식 사과가 따로 있냐. 여당의 기획공세다. 이런 반박성 답변을 윤 후보가 내놨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민주당이 이제 항의인지 해명인지 또 이게 사과인지 국민은 몹시 헷갈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은 오래전에 제기됐던 리스크인데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선대위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당내에서도 윤 후보의 대응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캠프의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윤 후보는 줄곧 곧바로 사과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사과해야 한다. 그런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참모들이 사과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 여론도 불리하게 흘러가면서 결국 사과를 했다는 전언입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이 검찰의 과잉 수사를 주장하면서 부인으로 하다가 더 큰 국민적 비판을 받은 것도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은 조국과 다르다의 느낌표는 사과의 기술로 하겠습니다. 네. 협상 전문가들은요, 위기 관리의 원칙으로 속도가 먼저다, 또 진짜 사과를 해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련 의혹이 어느 대선보다 많은 만큼 윤 후보나 이재명 후보 모두 사과를 제대로 잘하는 게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보건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다리 수술 후 10달 만에 필드에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호흡이 척척 맞는 멋진 플레이로 구름 관중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Please welcome to the tee from Jupiter Island, Florida, major champion and World Golf Hall of Fame member Tiger Woods. 끔찍했던 차량 전복 사고 후 10달 만에 돌아온 황제를 반긴 건 구름 관중이었습니다. 홀 바로 옆에 붙는 정교한 어프로치 샷은 물론 간결한 퍼팅도 여전했습니다. 함께 플레이한 아들 찰리 우즈도 이글이 될 뻔한 멋진 샷으로 응수했습니다. 아버지와 빼닮은 깔끔한 퍼팅에 우즈도 대견하다는 듯 환하게 웃습니다. 부자가 척척 호흡을 맞추며 기분 좋게 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No, it was an awesome day. It was just awesome to be back out here playing and be out there with my son, and we just had an absolute blast. 피나는 재활로 복귀했지만 아직 통증으로 카트를 타고 다니는 만큼 당장 정규 대회 출전은 어렵습니다. Even days where I didn't feel very good, we still worked on something. So every day there was never a day off the entire time. I couldn't walk this golf course even right now. It was flat. I don't have the endurance. 이례적으로 프로암 대회를 생중계할 만큼 현지 열기는 뜨겁고 여자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 등 함께하는 동료들도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Also, playing right in front of Tiger Woods is pretty cool too. I'm not gonna lie, but he's done so much for the game of golf. We wouldn't be where we are nowadays without him. I mean, he. 화려하게 복귀한 골프 황제. 내일 PNC 챔피언십 본무대에서 아들과 함께 또 한 번 멋진 샷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후에 많은 눈이 집중했는데요. 강한 눈을 몰고 온 눈구름대는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수도권은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눈구름대가 서해 북부 해상에서 남하하면서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남부, 제주에 가끔 눈이 내리겠고요. 또다시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강한 눈이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남부와 제주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결빙으로 인한 사고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5도, 청주 영하 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 3도, 청주 5도, 대구 6도, 부산은 8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주 국민들은 여야 대선 후보가 고개 숙이는 모습을 연이어 봐야 했습니다. 서로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며 삿대질을 주고받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죠. 두 후보 모두 가족 의혹에 국정 능력 불안까지 겹치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각 후보의 비호감도가 절반이 넘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로, 부동산 문제로, 또 취업 한파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민생 위기를 타파해줄 후보가 아니라 덜 나쁜 후보, 덜 싫은 후보를 뽑아야 하니 투표장으로 향할 발걸음이 벌써부터 무겁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